안녕하세요. 사문북수 승강기 기능사 용쌤입니다. 이제 기계 요소별 구조 및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주로 기계과 나오신 분들은 아마 좀 쉽게 좀 인식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기계과에 나오는 기계 요소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뭐 기어라든지 링크라든지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건데, 아마 기계과 안 나오신 분이나 이걸 안 접해 보신 분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기술책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중2인가? 중3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랑 또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왜? 중학교는 다 졸업하셨잖아요. 그쵸? 단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니까, 우리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기구가 바로 링크입니다. 링크. 자, 링크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고정된 프레임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퀴가 하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바퀴가 이렇게 회전하겠죠. 회전하게 되면, 이 크랭크는 여기 있다가, 중심에 고정돼 있고, 끝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얘가 따라서 이렇게 돌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랭크는 무슨 운동? 회전하는 운동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여기 이제 레바는 여기 고정되어 있다 보니 여기가 고정되어 있고 요 부분만 움직이죠. 요게 이제 슬라이드가 따라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왕복하는데 각운동이죠. 이게 직선이라 왕복 운동이 직선으로 볼 수도 있고 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왕복 각운동이라 부르고 뭐 레바를 요동 운동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요동하는 운동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한쪽에는 원 운동을 하고 한쪽에는 그렇죠. 요동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끄러지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놈을 미끄럼 운동, 우리가 슬라이딩이라고 있잖아요. 야구에 슬라이딩이 미끄러지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아마 금방 기억이 될 거예요. 자, 이러한 링크 기구는 일단은 마찰 손실이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고정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그러니까 막 미끄러지는 이런 현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이 적고, 그 다음 구조도 보면 알겠지만 막대기 4개로 만들어놨죠. 이걸 4절 링크라 부릅니다. 구조가 간단하죠. 이거 4절도 있고 3절도 있고 5절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복잡한 운동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개가 운동하는 게 여러 가지 운동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잡한 운동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힘에 비해서 구조가 상당히 간단하죠. 그래서 요 내용 마찰이 적고 구조 간단, 그 다음에 복잡한 운동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조가 경쾌하더라. 구조 간단이나 경쾌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넘겨서 우리가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링크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래서 우리가 경쾌한 운동과 동력의 마찰 손실이 작지요. 이 틀렸네. 크다 돼 있네. 답은 1번이 되고, 그 다음은 나중에 제작용이 전동 확실, 간단한 장치로 복잡한 운동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건 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운동을 전달한 장치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우리가 고정된 게 있었어요. 프레임 있죠. 요거 있고, 그 다음에 크랭크는 뭐였어요? 돌아가는 운동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크랭크는 회전하는 운동을 하니까 일단 3번이 맞죠. 맞는 거는.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미끄러운 운동인데 슬라이드는 요동이라 돼서 틀렸죠. 그 다음에 레바가 이제 요동 운동인데 레바인데 앞에 우리가 왕복이 있는데 이게 왕복 직선인지 왕복 곡선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왕복이라 써놓으면 이거 그냥 요동으로 소개 낫겠죠. 그럼 틀린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캠은 여기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다음 과목이 이제 캠인데, 이제 캠은 이제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을 왕복이나 진동동으로 바꾸는 장치가 캠입니다. 그래서 캠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그대로 읽으면 다음 중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 왕복 운동, 진동 등으로 변하는 장치는 뭐예요? 그럼 답이 캠. 이래 나온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말고는 뭐 종류를 물은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보통 평면 캠은 이것도 아마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보통 판캠 그래가지고 판이 만약에 동그랗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 놓으면 얘가 이렇게 돌면 이 막대기는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그죠? 모양이 동그랗지 않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판캠이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캠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놔요. 홈을 파놓고 요 홈에다가 이렇게 수직 옆에다 끼워 놓으면 이 원판을 이렇게 돌리면 이 홈에 따라서 얘도 왔다 갔다 움직이겠죠. 요런 게 이제 홈캠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확동캠은 여기다가 롤러를 끼워 놓을 수 있거든요. 롤러를 잘 안 빠지게 롤러를 끼워 놓을 경우가 확동캠이고, 직동캠은 롤러를 끼워 놨는데 이제 직선 운동하는 데다가 이제 요런 형태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 롤러를 끼워 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얘 왔다 갔다 할 때 얘는 위아래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직동캠에서 되게 종류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평면캠, 입체캠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반면에 단면캠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얘는 돌겠죠. 회전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단면캠. 원통캠 같은 경우는 얘가 회전할 때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죠. 굽혀가지고 이런 거. 밑에 있는 경사판캠도 마찬가지. 구면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면도 구가 있으면 구의 표면에 이렇게 홈이 있는 거예요. 홈이 있고 이렇게 구를 돌리면 여기 꽂아놓은 그쵸, 이것도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붙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원뿔캠은 이제 원뿔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홈을 파놓으면 이렇게 꽂아놨을 때 얘가 돌면 얘도 위아래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캠은 한 문제밖에 없었고, 도르래가 좀 문제가 좀 있는데, 도르래는 다른 말로 활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활차가 있고, 단활차는 이제 한 개만 쓰는 거. 그냥 도르래 한 개만 쓰면 단활차. 그 다음에 단활차는 이 한 개를 쓰는데 가만히 있는 정활차가 있고 움직이는 동활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활차는 보통 이런 식으로 도르래를 달았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끈을 감아서 이렇게 놓으면 일로 물개를 달았을 때 우리가 이쪽으로 당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길 수 있도록 힘의 방향을 바꾸죠. 힘의 방향을 바꾸는 게 특징이고, 그렇죠. 반면에 동활차는 하중을 위로 올린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다 고정을 선을 끈을 고정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다가 도르래를 붙여서 여기다가 물건을 이렇게 매달아 놔요. 그러면 요 물건을 당기는 힘이 100이라면 이쪽 줄로 절반인 50과 이쪽 줄로 절반인 50의 힘이 위로 당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위로 당기는 요 힘은 얼마다? 50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야는 100이라는 힘이 필요하면 당기는 힘이 100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힘의 방향만 바꾼 거고 요 같은 경우는 동활차는 힘이 반으로 줄었죠. 그렇죠? 50만 있으면 당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활차의 특징인데 넘어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중활차 같은 경우는 열로 100이라는 힘이 있다면 이쪽으로 열로 위로 100이라는 힘을 들어 올린다면 우리는 밑으로 100이라는 힘을 가야 하니까 힘은 똑같고 다 방향만 바뀐 거죠. 반면에 이제 여기 동활차 같은 경우는 열로 당기는 힘이 밑으로 당기는 힘이 100이라면 우리는 이쪽 건에서 50을 당겨주고 있고 나머지 이쪽 건에서 50을 당겨주면 되겠죠. 힘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도르래를 한 개를 쓰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을 쓰게 되면 포괄차가 되고 이때는 이제 정활차, 동활차 이런 것을 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하중을 갖다가 동활차 개수만큼 이제 변형이 되는데 대표적인 그림을 하나 우리가 잠깐 그려보면 이런 거겠죠. 만약에 이렇게 위에 고정돼 있고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동활차를 하나 답시다. 이렇게 달았을 때 그러면 아까 열로 당기는 밑으로 힘은 100이었는데 이쪽 줄에서 50을 잡아 당기 죄송합니다. 50을 잡아 당기고 이쪽 줄에서 50을 잡아 당기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다시 하나를 어떻게 붙이지? 네, 동활차를 하나 더 붙입시다. 동활차에다가 이렇게 끈을 달아서 다시 천장에 묶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 답시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요 아까 50으로 당기는 이 힘은 이쪽으로 25를 당길 거고 이쪽으로도 25를 당기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고정도를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걸어주면 우리가 이쪽으로 당기는 힘은 25만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글자 쓰기 힘드네 이거. 나 전개할 때 다른 걸 써야겠다. 참고로 그래서 여기 25라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활차를 두 개 썼더만 어떻게 됐다? 힘이 반의 반으로 줄었죠. 이런 형태로 이제 이 동활차가 들어가는 개수만큼 뭐가 된다? 힘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포괄차에서 하중 W 물체를 들어올리는 힘을 물었는데 N은 동활차 개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동활차 개수는 힘을 반의 반으로 나누니까 요 식이 있죠. 개수를 한번 잘 알려볼까요? 만약에
이게 식이 틀린 것 같죠? 식이 틀린 것 같네. 잠깐만, 이거 오타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2의 n승으로 봐야겠죠. 2의 n승. 왜냐면, 한 개당 힘을 반반씩 쪼개잖아요. 그쵸? 힘을 반반씩 쪼개니까, 2의 n승계로 봐야 되죠. 밑에 보니까 2의 n승계인데, 2n으로 돼 있네. 어쩐지 계산이 안 맞더라 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2의 n승계로 고쳐주세요. 그쵸? 그럼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이라는 하중을 들어 올렸죠. 들어 올렸는데 우리가 실제로 가한 힘은 25만 가했잖아요. 여기 25. 그러면 곱하기 동할차가 두 개잖아요. 그럼 2에 제곱을 해주면 그쵸? 그러면 100 되죠. 이렇게 된 것식이라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거 2의 n승계로 고쳐주시고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필요한 힘은 얼마냐 물었으니까 우리가 들어 올리는 힘 요걸 물었죠. 요걸 넘기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 올리는 힘은 P는 2의 n승계분의 W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의 n승계분의 W에서 답은 4분이 됩니다. 그렇죠? 저는 식을 깜짝 식이 틀린 줄 알고 가만 보고 있었네. 그래서 식이 오타가 났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니까 고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어가 나오는데 기어는 우리 기어는 다 아시죠? 기어는 뭐 톱니바퀴 두 개라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톱니바퀴 두 개가 있어갖고 여기 빼줘 하고 여기도 빼줘 해서 서로 물려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장치 있죠.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어는 축에 따라서 축이 평행하냐 아니면 대각선이냐 아니 서로 어긋나느냐 아니면 교차하느냐 가지고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평행축 기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보면 모양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요게 대표적인 평기어인데 평기어 요거는 축이 이렇게 꼽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밑에도 이렇게 꼽혀 있겠죠. 그럼 이게 뭐가 돼? 축이 나란히 평행하죠. 이런 걸 갖다가 보통 평행축 기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헤리켈 기어도 마찬가지인데 요것도 축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평행하죠. 헤리켈 기어도 평행한 축입니다. 그렇죠? 요건 내적 기어라고 불리는데 얘도 축이 평행하겠죠. 요거는 바깥쪽이 요게 돼 있으면 요렇게 통과하는 이 축이나 요 바깥쪽에 통과하는 축이나 같겠죠. 이렇게 그래서 세 개는 전부 다 뭐다? 평행축 기어가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평기어, 헬리켈 기어, 내적 기어, 렉 기어 등이 있는데 보통 헬리켈 기어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헤리켈 기어는 장점이 뭐다? 소음과 진동이 적습니다. 아까 뒤에 모양 보시면 알겠지만 접하는 이 나사산이 순차적으로 붙어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평기어처럼 면 전체가 딱 붙는 게 아니고 면의 일부가 먼저 붙어서 쭉 타고 가면서 면 전체가 이동하면서 이게 붙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손바닥을 탁 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밑에서부터 붙어서 위에 싹 붙이는 거하고는 어떻게 돼? 소리하고 소음이 작아지겠죠.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운전이 상당히 원활하죠. 부드러우니까. 그 다음에 속도가 고속을 낼 수 있고 동력 전달도 큰 동력이 가능해요. 대신에 이제 얘는 붙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축 방향으로 하중을 좀 받습니다. 그런 게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긋난 축을 한번 보죠. 교차축부터 나오네. 교차축 기어를 한번 보죠. 교차축. 교차축의 대표적인 게 베벨 기어인데 여기 베벨 기어 그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베벨 기어는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알 건데 이런 형태로 기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있고 이렇게 돌겠죠. 얘는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기어가 옆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돌겠죠. 여기 축이 이렇게 되고 얘 축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 때 얘는 이렇게 도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가 이제 보통 베벨 기어인데 일단은 축이 서로 교차하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교차축 기어는 뭐예요? 그러면 베벨 기어입니다. 나머지 나오는 애들은 베벨 기어에서 약간씩 모양이 바뀐 거지 거의 모양이 다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차축 기어의 대표적인 거는 베벨 기어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 방향의 회전력을 수직 방향의 회전력으로 바꿀 수 있는 기어가 바로 베벨 기어죠. 그 다음에 이제 어긋난 축 기어 해가지고 축 자체가 서로 안 맞는 기어. 대표적인 게 웜기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축이 있고 얘는 축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두 개가 서로 어긋나는 그렇죠. 교차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어긋난 축 기어입니다. 대표적인 게 웜기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많은 기어 중에서 웜기어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장점은 큰 감속비는 없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돌면서 얘를 돌리는 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 바퀴 돌 때 한 칸씩 이동해, 한 칸씩. 그러니까 큰 감속비. 얘가 회전 속도에 비해서 이 수가 많으면, 밑에 있는 여기 이 수가 많으면 굉장히 천천히 돌게 되겠죠. 그래서 얘 한 바퀴 돌 때 얘는 한 칸씩 이동하니까 얘 전체 한 바퀴 돌려면 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겠죠. 그래서 큰 감속비를 얻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소음과 진동은 적으며, 그좀 면이 버텨서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효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게 보면 들어가는 회전수에 대해서 나오는 회전수도 작고, 그쵸? 그 다음 마찰 손실이 꽤 커요. 이게 마찰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네. 일단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자, 해력결 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진동과 소음이 작다고 그랬죠. 틀렸네, 바로. 그 다음에 운전이 정숙하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웜결을 보면, 웜은 아까 효율이 안 좋다고 그랬죠. 그렇죠? 효율이 나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부하 용량 큰 거를 돌릴 수 있고, 소음과 진동이 적으면 감속비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징 중에서 단점하고 장점만 잠깐 보시고, 그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둘이 비교하는 것이 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어의 이름 나오는데, 이거는 솔직히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제가 못 봤는데, 참고로 그냥 뭐 속도비나, 그쵸? 속도비는 우리가 그 이수비하고 같겠죠. 이빨 개수에 따라서 이쪽이 한 바퀴 돌 때 이빨이 10개 돌아왔으면 저쪽이 이빨이 5개라면 이제 두 바퀴 돌겠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수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비를 이수비하고 같더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 속도, 아까 이수는 반대죠, 참. 이수가 많을수록 천천히 도는 거고, 이수가 적을수록 빨리 도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순서가 반대로 돼 있어요. 참고로. 그 다음에 기어의 중심 거리는 우리가 기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물려 있으면, 여기 중심과 요 중심 사이에 요 거리겠죠. 그러면 여기에 반지름만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지름을 더해서 2로 나눈 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오는 이 피치식이라든지 모듈식을 한 번씩 보시고, 일단은 제가 나온 적이 없는 걸로 비교하는데 혹시나 나오거나 그러면 여기서 한번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계 쪽에 해당하는 거라서 저희 요거는 별거 나오는 건 없는데, 파이 D는 뭡니까? 원둘레죠. 그래서 원둘레를 이빨 개수로 나눈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럼 이게 뭐다? 원주 피치가 되죠. 피치 간격이란 뜻입니다. 피치는 뭐예요? 그러면 간격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바퀴를 이빨 개수로 나누면 이빨 하나하나당 뭐가 나온다? 그렇죠. 간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모듈은 피치원의 지름을 피치원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나사가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서로 겹치는 부분 있죠. 그 가운데 지점을 피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치원의 지름을 이수로 나눈 값을 모듈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치원 지름을 이빨 개수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게 이 나사 기아를 깎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름 피치는 이수를 피치원의 지름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모듈의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아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치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언더컷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언더컷은 입수가 적으면 서로 부딪히는 현상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빨이 이게 원이 도는데 이게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겠죠. 이런 식으로 돌겠죠. 그러다 보면 요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요 이빨 튀어나온 부분하고 요쪽에 이빨 튀어나온 부분하고 서로 이렇게 물리겠죠. 물리는데 요게 직선이면 그렇죠. 관계없지만 이 곡선이다 보니까 앞부분이 먼저 닿고 그 다음 뒷부분이 닿아요. 그쵸? 이때 앞부분하고 뒷부분 각이 좀 이렇게 직선이 가까우면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커지죠. 요래서 서로 깎아먹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갖고 이가 부러지는 현상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요 뾰족한 부분에서 먼저 부딪히기 때문에 접촉면이 작아서 회전력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딱 한 문제 있는데, 언더컷의 접촉면이 크다라고 나온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접촉면이 작아서
이빨이 부러지거나 그 다음에 회전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방지하는 방법은 압력각을 크게 하거나 이끈 높이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는 면이 좀 적게 하면 되겠죠. 안 그러면 아예 각도가 있게 전위기어를, 그렇죠? 이 피치1의 값을 이동시켜서 전위기어를 씁니다. 전위기어는 위치가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동이냐 그러면 우리가 깎아낼 때 기준 피치1보다 바깥쪽으로 깎아내느냐 안쪽으로 깎아내느냐 해서 조금씩 높이를 좀 다르게 해서 깎는 그런 기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방지 방법은 주로 전위기어를 많이 쓰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좀 뒤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요 밑에 낙서된 게 아니고, 자, 요 밑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하나밖에 없는데 한번 보시고, 기어의 언더컷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틀린 걸 물었는데, 이게 간섭 현상이고 접촉 면적이 작아지면서, 그렇죠, 이빨이 부러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다음 원활한 회전이 안 되며 압력각을 크게 하거나 전위기어를 써가지고 방지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내용 정도만 외우는 게 낫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기계요소를 공부하는 게 되게 또 양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기계요소 자체가 괜히 또 수학적으로도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기계요소 그 담당하시는 교수님이나 이제 보면 대부분 하는 말이 기하학하고 관계 있어요. 기하학. 여러분들이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걸 내용을 깊게 파지 마시고 나온 문제만 외우고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이 등장하는데, 베어링은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요. 그쵸? 우리가 보통 구름 베어링이라든지 미끄럼 베어링이 있는데, 보통 미끄럼 베어링은 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죠. 요 보시면 안에 요 축이 이렇게 돌 겁니다. 이렇게 돌 거고, 그 다음에 요걸 붙잡고 있는 요 몸체가 있겠죠. 이 몸체. 이 몸체 안으로 뭐가 돼? 요 몸체 요 부분이 면전체가, 요렇게 면전체가 지금 붙어 있죠. 요 부분이 미끄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런 베어링을 미끄림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미끄림 베어링은 우리가 주로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자동차 밑에, 그렇죠, 하부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에 바퀴가 돌아가기 위한 축이 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끄럼 베어링이나 구름 베어링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미끄럼 베어링은 기본적으로 계속 기름이 공급돼야 돼요. 왜? 왜냐하면 안에 기름이 있어서 미끄럼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마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다 이게 타버리겠죠. 그래서 타든지 뭐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소음이 심하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소음이 적고, 그렇죠, 기름을 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조가 간단한 편이죠. 그 다음에 큰 하중을 버틸 수 있고 충격에도 강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윤활유 공급을 많이 넣어줘야 돼. 그래서 윤활유를 공급 안 해주면 이때는 소음이 막 커지면서 마찰이 증가하는 현상이 생겨요. 반면에 이제 구름 베어링은 이게 구름, 롤링, 볼 베어링이 가까운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볼을 넣죠. 이렇게 볼을 넣게 되면 이 구슬의 윗면하고 아래면만 이렇게 접촉을 합니다. 점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 구슬의 위쪽하고 아래쪽만 이렇게 딱 접촉을 하죠. 그래서 상당히 마찰이 적습니다. 면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마찰이 적은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소형이고 굉장히 경량하죠. 그 다음 속도가 빨라도 이게 구슬이기 때문에 되게 잘 돌아요. 그래서 고속에 적당한데, 대신에 이 구슬을 안에 넣어야 되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죠. 미끄럼보다는. 그 다음에 소음이 좀 있습니다. 이놈이 볼 굴러가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 충격에 이 볼이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격이 약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중 방향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레이디얼 베이링은 이게 원형으로 받는 힘. 그러니까 이 안에서 축이 돌겠죠. 돌게 되면 원형으로서 받는 힘이 레이디얼 베어링이고, 많은 스트라스 베어링은 이제 수직으로 받는 거. 보통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되면, 그렇죠? 수직으로 받게 되면 보통 수직으로 받았을 때 요 볼들이 얘는 이렇게 돌겠지만 수직으로 힘 받으면서 돌겠죠. 요는 힘을 받아주는 게 보통 수직에 대해서는 픽업 베어링이라 부르는데, 대표적인 스러스트 베어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다 받아가지고 원형으로 된 힘도 받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된 힘을 받으면 그걸 이제 테이프 베이링이라 부르는데, 얘는 원형으로 돌아가는 힘도 받고, 그 다음 수직으로 눌러지는 힘도 받고, 이래서 다 받는 거예요. 이걸 테이프 베이링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문제. 회전하는 축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축을 잡아주고 원활한 회전을 유지하게 하며 축의 작용하는 하중 및 축의 자중에 의한 마찰 저항을 마찰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는 보통 베어링이라 부르는 데 있죠. 그래서 베어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구름 베어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구름 베어링은 아까 얘기했지만 굴러가는, 그렇죠? 굴러갑니다. 그래서 뭐가 굴러가요? 볼이 굴러간다 했죠. 그래서 볼이 굴러가기 때문에 충격에 상당히 약하고 볼이 깨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대신에 저항은 볼의 접촉면이 작기 때문에 접촉장, 마찰 저항이 작고, 그 다음에 상당히 설치하는 게 좀 비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속도도 고소히 가능하죠. 아까 마찰 충격이 강한 거는 뭐였어요? 넓은 면이 붙어있는 미끄럼 베어링이 충격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만 좀 정리해가지고 장점, 단점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결합용 기계는 어서 해가지고 이거는 시험 문제가 아마 한 문제가 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인데 나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꼽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끼우는 부분이 있죠. 이걸 앞나사, 순나사라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줄수가 이게 한 줄 나사가 있고 한 줄로 쭉 감긴 모양, 반면에 두 줄로 동시에 감긴 모양인데 이걸 두 줄 넣어서 또는 다줄, 3줄, 다줄 이렇게 해서 다줄 나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런 건 내용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보시고, 감긴 강의 방향 분류는 오른쪽으로 감으면 오른쪽 나사, 오른 나사, 왼쪽으로 감게 되면 왼 나사 부릅니다. 그래서 방향이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았을 때, 나사를 감길 때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돌린 건 오른 나사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사산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위에 그림처럼 나사를 끼우는 방향 바깥쪽으로 깐 거를 보통 볼트라 부르고, 그렇죠? 볼트라 부르고, 안쪽으로 이렇게 까놓은 거를 끼우는 쪽엔 너트라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트, 너트 이런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어, 여러분 나루토 보신 적 있나요? 나루토 보면 나루토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야 이름이 볼트잖아요. 볼트. 보르토라 부르는데 일본 애들 발음이 너무 그래서 볼트입니다. 볼트. 그래서 왜 이름이 볼트예요? 그러면 나루토의 생명의 연인 중 하나가 뭡니까? 어, 그 네지가 있었죠. 네지. 그쵸? 그 네지가 죽잖아요. 그쵸? 네지가 일본 말로는 네지마시 해가지고 너트를 말해요. 너트. 네지가. 너트라서 그 다음 이름이 볼트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해서. 그 다음에 용도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보통 나사산의 단면이 삼각형이다. 그러면 삼각나사, 사각나사 이게 나오는데 요 위에 그림 보시면 있어요. 그림 보시면 있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모양이냐 사각형 모양이냐 사다리꼴 모양이냐 톱니 모양이냐 둥근 모양이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삼각나사하고 둥근 나사를 일반적으로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에 따른 분류는 삼각나사는 보통 일반 체결용으로 쓰는데 이게 시험 문제 하나 나왔고요.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옆에 애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힘을 많이 받는 힘의 전달용으로 쓰는 거는 보통 사각나사가 딱 보면 알겠죠. 견고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꼴 나사는 양쪽으로 이제 운동을 전달하기 좋아가지고 보통 프레스 기계 같은데 이속 나사로 주로 많이 쓰고, 반면에 톱니 나사는 한쪽만 이렇게 빗면이 있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힘을 받는 전달할 때 쓰는 것이 이제 톱니 나사인데, 그 다음에 둥근 나사는 여러분들이 주로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전구가 둥근 나사 모양이죠. 전구, 다마. 그쵸? 전구를 이렇게 감게 보면, 요거는 가운데 뭐가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물질,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기 쉬운 전구의 나사로 이걸 쓰게 되면 먼지나 이물질을 잘 못 들어가게 해주는 게 둥근 형태의 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구 같은 경우 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문제 나온 게 요건데, 기계요소 설계 시 보통 일반 체결용으로 주로 쓴 나사는 아까 뭐랬어요? 그쵸? 삼각 나사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 혹시나 시험에 나올 수 있어 밑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와샤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와샤는 우리가 볼트와 너트를 체결할 때 가운데 하나 끼우는 거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화사, 둥근 와샤 이런 걸 자주로 끼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동이 심한 곳은 이게 진동이 흔들리면 빠질 수 있으니까 요 높이가 다릅니다. 요 높이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와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맣아요. 조그만 거. 그래서 스프링 와샤 같은 경우가 진동에 심한 쓰는데, 요게 전기 기능사에 잘 나와요. 전기 기능사에 진동이 심한 곳에 쓰는 게 뭐예요? 그러면 스프링 와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용도는 뭐다?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키는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우리 키는. 그래서 키는 뭐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열쇠를 키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열쇠처럼 이렇게 끼우는 건데 보통 끼우는 형태에 따라서 좀 나오는데, 안장 키는 우리가 말에 안장에 앉아 있듯이 이렇게 있으면 키를 그냥 요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놨어요. 그냥. 그래서
요 바깥쪽으로는 팠는데 안쪽으로는 전혀 안 팠죠. 이렇게 안 파가지고 이 보스 쪽, 바깥쪽에 보스 쪽에만 키홈을 가공하고 이 원에는 전혀 가공을 안 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안장키라 불러요. 반면에 편키는 이제 여기 대해서 요만큼 깝니다. 요만큼 까고 요렇게 홈을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편키가 안장키보다는 힘 전달이 좀 가능하겠죠. 안장키보다는. 안장키는 말 그대로 말에 앉은 것처럼 요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무침키는 아예 양쪽을 다 파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런 원이 있으면 얘도 이만큼 파고 위에도 이만큼 파가지고 양쪽을 다 파서 이렇게 키를 묻어 놓으면 위아래 전부 다 고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되고 반달키는 이제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반달로 파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게 되면 여기 이제 반달키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접선키는 두 개의 키를 한 쌍으로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위에도 키를 하나 이렇게 박고 옆에도 키를 하나 박아서 이런 식으로 키가 두 개의 키가 한 쌍으로 해서 박아주는 거죠. 이거는 큰 힘의 회전 같은 경우에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라운드 키 같은 경우는 이제 라운드 자체가 그쵸? 원이잖아 원 그렇죠. 그래서 핀키라고 하는데 얘는 여기다가 드릴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을 뻥 뚫어 버려요. 양쪽에 키에도 구멍을 뚫고 보스 쪽에도 구멍을 뚫고 같이 구멍을 양쪽에 같이 뚫어 버려요. 이걸 핀키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뚫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양들은 이제 한번 넘겨보시면 조금 더 된 그림이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안장키, 편키, 묻힌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깊게 파지 마시고 이름만 한번 보시고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건데 이름 내용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고정시켜서 회전력을 전달할 때 꽉 키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같이 돌게 하기 위해서 꽉 마찰을 일으키기 위해서 끼워놓은 요거를 키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몸 바깥쪽하고 몸체하고 안에 있는 축하고 둘이를 같이 꽉 낑겨놔가지고 같이 돌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 반면에 이제 핀은 이제 보통 고정할 때 주로 쓰겠죠. 부품 결합용으로 주로 쓰는데 우리가 핀의 종류는 평행핀, 뭐 테이프핀에 이렇게 보면 각도가 좀 있죠. 이런 식으로 각도가 각게 나온 게 있고 분할핀은 시험 문제 하나 있어요. 분할핀은 깨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거 벌리면 되죠. 이거 벌려주면 안 빠지겠죠. 그런 것이 분할핀입니다. 그래서 분할핀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특징. 그 다음에 뭐 스프링핀도 있는데 그냥 이름만 보시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코트는 이제 양쪽에 기울기가 있는데 두 개를 이제 결합할 때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폼 안에 여기다가 이제 요 안에다 이런 걸 끼웠어요. 이런 걸 끼워 놓고 그다음 요 홈에다가 요런 걸 갖다 같이 끼워 놓으면 되겠죠. 팍 끼워 놓으면 안 빠지겠죠. 그렇죠. 요런데 요런 거를 보통 코타라 불러요. 핀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좀 양쪽에 기울기가 다 있는 형태. 이쪽에도 기울기가 있고 다시 이쪽에도 기울기, 이쪽에도 기울기 이런 식으로 양쪽 다 기울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리벳이 있는데 리벳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철로 된 다리 있잖아요. 그쵸? 대교 같은 거, 광안대교나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리벳을 박아놨죠. 잘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결합할 때 위쪽에 이렇게고 아래쪽에 둥근 머리가 돼 있고 가운데 이렇게 안에다가 철심을 박으면서 위아래 핀처럼 이렇게 핀처럼 박으면서 위아래 머리가 동그랗게 이렇게 펴놨죠. 안 빠지게.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게 리벳입니다. 그래서 용접하느냐 리벳을 하느냐 이런 차이인데 보통 용접보다는 좀 쉬워요 이게. 대신에 용접보다는 두께 한계가 있고 위험률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상온에서 만든 건 냉간 성형, 가열에서 만든 것은 열간 성형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머리가 둥그냐 따라서 이렇게 이름도 정해지고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보일러용에도 쓰고 저압용 구조용에도 쓰고 철교에 많이 쓰죠.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게 아마 리벳은 철교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기계 요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별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식은 나온 적이 별로 없고 계산식은 그거 아까 나온 그 뭐였어요? 그 도르래 활차만 있고 나머지는 계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름 문제니까 이름 정도만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